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돈 없고 힘 없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는 나를 보호해주는 요양원 아닌가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곳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당신들, 내가 박살내줄 거야. 내가 변호사인 건 알고 그러는 거니? 저는 72살이 되어서야 사람 앞에서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요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내 방까지는 복도를 따라 쭉 걸어야 했는데 걸음이 느려서 늘 다른 어르신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무릎이 안 좋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옮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김정수 씨, 또 그렇게 느리게 가시면 어떡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젊은 남자 직원의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요양보호사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목소리 톤만 기억에 남았지요. 짜증과 귀찮음이 섞인 그런 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아니, 매일같이 똑같은 핑계예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식사 끝내고 휴게실 가셨는데 김정수 씨만 맨날 복도에서 이러고 계시네. 복도 양쪽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몇 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셨고 누군가는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만 보셨지요.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지팡이를 힘껏 짚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정수 씨, 요즘 보호자 연락도 안 되던데요? 따님이 안 오신 지가 한 달 넘었죠? 관리비는 제때 나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 말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님 얘기가 나오면 늘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가 안 온 게 한 달이 아니라 2달 반이었지만 그걸 정정할 용기는 없었지요. 제때 나가고 있을 겁니다. 겁니다가 뭐예요? 확인을 하셔야죠. 여기 공짜로 계시는 줄 아세요?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밀고 오던 여자 직원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말 좀 제대로 하세요. 김정수 씨. 여긴 요양원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곤란하다고요. 죄송합니다. 매번 죄송하다만 하시면 뭐해요. 아, 진짜. 나이 드시면 귀도 어두워지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방에서 박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저를 힐끗 보시더니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나서 사무실로 오세요. 관리비 건 때문에 원장님이 얘기 좀 하신대요. 최요양보호사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서 갔습니다. 복도에는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숨소리와 누군가의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분함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대 초반의 제가 정장을 입고 웃고 있었지요. 뒤에는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여기가 편하다고만 했었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도를 다시 지나야 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를 다시 지나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안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원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짐을 싸고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 방을 고르고 그렇게 이곳의 주민이 됐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로 가실 거예요? 서진이가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좋더라.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상담받으러 왔을 때 본 요양원은 깔끔했고 직원들은 웃으며 인사했으며 다른 어르신들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 겉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서진이도 주말마다 찾아왔으며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나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김정수 씨, 오늘 목욕 순서 바꿔주실 수 있죠? 김정수 씨, 저녁은 조금 늦게 드셔도 되시죠? 김정수 씨, 산책은 혼자 다녀오세요. 다른 분들 모시느라 바빠서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가장 싫었고 나이 들어서까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자 저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목욕 시간은 늘 마지막이 됐고 식사는 식어 빠진 것을 받게 됐으며 산책은 혼자 나가는 게 당연해졌지요. 직원들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듯 말을 던지고 대답을 듣지 않고도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에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처럼 말이 없으신 분이었지요. 아침마다 휴게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셨고 웃을 때도 소리 없이 웃으셨습니다. 저 어르신도 가족이 안 오시나 봐요. 한 번은 직원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는 것 같던데 말이 없으시니까 더 안 오시는 거 아닐까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래도 가족인데 뭐 편하긴 하죠.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불평도 안 하시고. 이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들은 척 안 들은 척 지나가셨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게실에 갔습니다. TV를 보려고요. 이 할머니가 이미 그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지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요. 이 할머니도 TV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화면을 보는 건지 창밖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이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가셨지요. 제 옆을 지나갈 때 잠깐 멈춰 서셨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드셨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시 걸어가셨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와 똑같은 걸음걸이, 저와 똑같은 등, 저와 똑같은 침묵. 나도 저렇게 보이는 걸까? 직원 교대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오전 근무 직원들이 나가고 오후 근무 직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지요. 그 시간이 되면 복도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 특이사항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들 조용하셨어요. 김정수 씨는요? 김정수 씨요? 아, 그 양반은 늘 조용하시잖아요. 오늘도 방에만 계셨어요. 박 할머니는요? 박 할머니도 괜찮으셨어요. 식사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인수인계가 끝나면 오전 직원들은 우르르 나갔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지요. 그리고 오후 직원들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길었네. 그러게요. 2층은 괜찮은데 3층이 좀 힘들대요. 3층은 치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층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다들 말씀이 없으셔서 그 말을 들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편하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편하다는 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말이 없는 게 착한 걸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복도에서 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처럼 말이 없는 편이셨지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요. 날씨가 좋네요.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창문 쪽을 보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강 할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눈이었지요. 나도 저런 눈을 하고 있을까?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도 비슷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지요. 창가에서 2칸 떨어진 복도 쪽 끝자리. 이 할머니도 구석에 앉아 계셨고 강 할아버지도 휠체어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지요.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식을 받을 때도 마지막이었습니다. 국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고 반찬은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었지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로요. 정수 씨, 오늘 따님 오신대요? 옆자리에 다른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요. 아니요, 오늘은 안 오실 거예요. 그러시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뭐. 그 할머니도 가족이 잘 안 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있다고 했지요. 1년에 한두 번 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수 씨는 좋으시겠어요. 따님이라도 가끔 오시잖아요. 네.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더라? 2달 전? 3달 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는 상태로 창밖을 바라봤지요. 요양원 마당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직원 한 명이 휠체어를 밀며 함께 걷고 있었고 다들 웃으며 무언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 텐데. 무릎만 괜찮았다면, 아니 용기만 있었다면 저도 내려가서 함께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고 부탁해야 했으며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세면하고 식사하고 방에 있고 저녁 먹고 잠들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요. 그 사이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제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았으며 제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참 좋으시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으시고. 한 번은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혈압을 재면서요. 건강도 괜찮으시고 혼자서도 잘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정말 모범적이세요. 모범적이라는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지요. 모범적이라는 게 좋은 뜻인지 아니면 말 잘 듣는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끔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고 직원 대기실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었지요. 나는 투명한 사람이구나. 투명한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런 사람.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요. 내일도 똑같겠지. 그 생각이 들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도 모두 똑같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이곳에 왔고 스스로 이 생활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이게 맞는 걸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지요.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 6시 반 기상, 7시 아침 식사, 오전 9시 간단한 활동, 낮 12시 점심, 오후 2시 휴식,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9시 취침 준비.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됐지요. 문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복도에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상 시간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직원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김정수 씨, 일어나세요.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온 직원이 불을 켰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세면장 가셔서 씻으시고 식당으로 바로 오세요. 오늘 바빠서 늦게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을 남기고 직원은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문은 열린 채로 남겨졌지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장에는 이미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하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양치를 하고 계셨지요. 저는 옆 세면대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아, 김정수 씨, 물 좀 약하게 틀어주세요. 여기 수압이 약해서 한쪽에서 세게 틀면 다른 쪽에서 안 나와요. 면도하시던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었습니다. 물이 가늘게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정수 씨는 항상 착하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틀어버리던데. 감사합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순한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세면을 마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물이 약하게 나와서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늦으면 또 뭐라고 들을 테니까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갈한 셔츠에 바지, 그리고 얇은 가디건. 계절에 맞춰 입었지만 옷장에 있는 옷은 늘 비슷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는 이미 북적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고 계셨지요.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김정수 씨, 좀 빨리 가세요. 뒤에 분들 막히잖아요. 지나가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아팠지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지요.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순서대로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배식하는 직원이 국을 떠서 제 식판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더기만 몇 개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저기 국물을... 네, 뭐라고요? 직원이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뒤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국 없이 밥을 먹기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정수 씨, 국 거의 안 왔네요? 한 번 더 받으러 가보세요. 옆자리에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그래도 그렇지. 저기 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아닙니다. 먹을 만합니다. 더 이상 권하지 않으시고 박 할머니는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저도 마른 밥을 물과 함께 삼키며 식사를 마쳤지요. 식사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먹고 식판을 반납하고 식당을 나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직원들이 재촉했지요. 아직 안 끝나신 분들 빨리 드세요. 청소 들어가야 해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다른 몇몇 어르신들은 아직 먹고 계셨습니다. 서둘러 숟가락을 움직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식사 후에는 짧은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거나 휴게실에서 TV를 보거나 방에서 쉬거나 저는 대부분 방에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고 직원 한 명이 휠체어를 밀며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 보였지요. 나도 나가볼까? 혼잣말이 나왔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고 그게 싫었습니다. 오전 9시 간호사가 방문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재는 시간이었지요. 김정수 씨, 팔 내밀어 주세요. 말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혈압계가 팔을 조이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혈압 정상이네요. 약은 챙겨 드시고 계시죠? 네. 좋아요. 그럼 다음 방 갈게요. 간호사는 기록지에 뭔가를 적더니 바로 나갔습니다. 채 30초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몸 상태를 물어보는 것도 다른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는 것도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복도가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필요한 어르신들은 2층으로 올라가야 했지요. 저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주 2회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몸이 무거웠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요.
김정수 씨,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에이, 괜찮으시겠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치료사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고 숨이 찼으며 땀이 났습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싶었지만 뒤에서 다른 어르신이 오고 계셨습니다. 멈출 수 없었지요. 2층 물리치료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이 와 계셨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김정수 씨, 들어오세요. 치료사가 불렀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요. 오늘은 어때요? 무릎. 비슷합니다. 그래요? 계속 아프세요? 네. 운동은 하고 계세요? 가끔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하셔야죠. 안 그러면 더 나빠져요. 치료사는 제 무릎을 만지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라고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치료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무릎을 주물러주고 기계를 대고 스트레칭을 시켰습니다. 끝나고 나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내려가면 다시 아플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세요. 네. 치료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었지요.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지요. 김정수 씨, 빨리 오세요. 배식 시작했어요. 직원이 재촉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지만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절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침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식줄이 길었습니다. 천천히 줄을 따라 이동했고 제 차례가 됐을 때는 이미 음식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김정수 씨, 오늘 반찬 뭐 드릴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드릴게요. 식판에 담긴 반찬은 다른 분들이 받으신 것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은 조금 딱딱했고 국은 미지근했으며 반찬은 짰습니다.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남기면 또 뭐라고 들을 테니까요. 정수 씨, 오늘 점심은 어때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좀 짠 것 같던데. 그래요? 나이 들면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여기는 좀 짜요. 그렇군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머니도 다시 식사에 집중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직원이 불렀습니다. 김정수 씨, 잠깐만요. 네. 오늘 오후에 원장실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시래요. 네, 알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원장실 호출은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점심 후에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낮잠을 주무셨지요. 저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원장실로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2시 30분, 3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3시 30분, 드디어 일어나 옷을 매만지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들 낮잠 시간이었으니까요. 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부른 걸까요? 관리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불만 때문일까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도 하기 전인데요. 혹시 제가 밖에 서 있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운영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운영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지요. 이후의 대화는 챕터 1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관리비 건, 보호자 연락, 복도에서의 걸음 등에 대한 지적. 원장실을 나온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지요. 목욕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목욕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지요. 순서는 정해져 있었고 저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5시 목욕 순서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목욕탕 문을 열자 물기가 가득한 바닥이 보였습니다. 앞서 여러분이 사용한 흔적이었지요. 타일은 미끄러웠고 배수구에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 걸려 있었습니다. 빨리 씻으세요. 청소해야 해서요. 직원이 밖에서 재촉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지요. 차가운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참았습니다. 샴푸를 머리에 바르고 비누로 몸을 문질렀습니다. 등을 씻으려 했지만 팔이 잘 안 닿았습니다. 무리해서 손을 뻗다가 그만 미끄러져 벽에 손을 짚었지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 아직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네, 지금 나갑니다. 급하게 물기를 닦고 옷을 입었습니다. 등은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했지만 나와야 했습니다. 목욕탕을 나오자 직원이 청소 도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기 무섭게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지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개운하다기보다는 피곤했습니다. 목욕을 했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는 게 이상했지요.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루 3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식당은 아침이나 점심보다 조금 더 북적였습니다. 다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김정수 씨, 오늘도 늦으셨네요. 빨리 오셔야죠. 지나가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에 온 거였지요.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메뉴는 생선구이와 나물, 된장찌개였습니다. 생선은 조금 탔고 나물은 물기가 많았으며 찌개는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비록 맛이 없어도 식어 있어도 다 먹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복도에는 저녁약을 돌리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김정수 씨, 약 드세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잘 주무세요. 네.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TV를 켰지만 뭘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도 그저께도 모두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밤 9시 취침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TV를 끄고 이를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천장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요. 하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원장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관리비, 보호자, 복도, 식사 시간.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패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참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복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끝없이 걷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이었지요. 한 달 만에 서진이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굽있는 구두 소리였지요. 다른 어르신들의 보호자들과는 다른 빠르고 경쾌한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단정한 바지 차림이었지요. 직장에서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일어나 앉으려 하자 서진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편하게 계셔요. 의자를 당겨 앉더니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사과와 배가 예쁘게 담겨 있었지요.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응,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식사는 잘 나오고요? 잘 나와.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쁜 딸이 시간 내서 온 건데 불편한 얘기를 해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지요. 아버지, 관리비는 잘 나가고 있죠?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주 원장실에서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지요. 응, 잘 나가고 있을 거야.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맙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요. 아버지, 여기서 편하세요? 응, 편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서진이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고 할까요?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응?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으시고요. 왜 굳이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편해서. 무엇이 편하신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편한지 저도 모르겠었으니까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서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아버지가 무슨 패를 끼치세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되는데요. 너는 일이 바쁘잖아. 내 인생이 있고. 그래도. 됐다. 이 얘기는 그만하자. 너 밥은 먹었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요. 서진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예약했어요. 정형외과 검진 받으셔야 해요. 무릎 때문에? 네. 계속 불편하시잖아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번 보셔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너일은? 오전에 휴가 냈어요. 걱정 마세요. 서진이는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지요. 아버지, 응.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응,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있었던 일도, 목욕탕에서의 일도, 식당에서의 일도, 그 무엇도 서진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보더니 시계를 확인했지요.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올게요. 응, 조심히 가거라. 아버지도 건강 챙기시고요. 문을 열고 나가려던 서진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물었지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가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지요. 하지만 제가 있는 창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높이 있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떠나는 서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말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을 뿐이지요. 과일 바구니를 열어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한 입 베어 물었지요. 달았지만 왠지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사진들이 빛바랜 채로 붙어 있었지요. 어린 서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이때는 좋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지였습니다. 당당하고 씩씩하고 뭐든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였지요. 지금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첩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도로 나섰을 때 직원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김정수 씨, 따님 다녀가셨어요? 네. 좋으시겠네요. 가족이 오시는 분은 표정이 다르시더라고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요. 식당에서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식을 받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진이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9시 정각이었지요. 병원 예약 시간을 맞추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됐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서진이가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요.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나왔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지요. 김정수 씨 외출하세요? 네,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보호자 확인 좀 할게요. 서진이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확인하더니 외출 기록부에 적었지요. 늦어도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신선했지요. 요양원 안에만 있다 보니 바깥 공기가 이렇게 달랐구나 싶었습니다. 서진이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낯설었지요.
불과 2년 반 전에 살던 곳인데도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익숙하던 가게들이 사라졌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 보였습니다. 많이 변했지?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게. 세월이 참 빠르구나. 아버지도 한 번씩은 나오셔야 해요. 요양원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응.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고 사람들로 붐볐지요. 서진이가 접수를 도와주고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사올게요. 괜찮아, 안 마셔도 돼. 그래도요. 서진이는 매점으로 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었지요. 손이 시려웠는데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중년,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왔을 겁니다. 대기실 벽면에 TV가 붙어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요. IMF 외환위기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구조조정을 겪었던 기업들의 현재를 짚어봅니다.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건물이었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그때, 화면에는 당시 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회사 앞에 모여 시위하는 사람들, 짐을 싸서 나오는 직원들, 울부짖는 가족들. 그때 그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서진이가 TV를 보더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지요. 아버지,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으니까요. 회사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있었지요. 구조조정 명단이었습니다. 저도 그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부서별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일부 이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부장 김정수, 그 옆에 빨간 줄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도요? 옆에 서 있던 후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빨간 줄을 멍하니 바라봤을 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들이었지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장실로 오라는 얘기였지요. 인사팀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팀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제게 건넸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되셨습니다. 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인수인계하시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부장님 경력이면 곧 좋은 곳 찾으실 겁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인사팀장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을 하는 척했지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지요. 넥타이를 한 남자들, 정장을 입은 여자들,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내일도 출근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좀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응.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아내가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아내는 물잔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구조조정이래. IMF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내는 물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지요. 재취업은 할 수 있는 거죠? 해봐야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왜요? 지금 나라 전체가 이런데 45사를 뽑을 때가 어디 있겠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이했지요. 아내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다음 달부터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사진을 찍고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면접은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다들 패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김정수 씨 들어오세요.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20년간 건설업계에서 일했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5세입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은 신호가 아니었지요.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조금. 그 말로 면접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탈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도 세 번째 면접도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경력은 좋으신데 지금은 자리가. 거절의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면접은 계속 봤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조금이 얼마예요?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뭐예요? 당신 나이에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포기하라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됐고 서로를 원망하게 됐으며 관계는 금이 갔지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짧은 계약직일을 몇 번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경력 때문에 이유는 많았습니다. 빚은 늘어났습니다. 집도 줄여야 했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지요. 어느 날 아내가 큰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친정으로 갈게요.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요. 잠깐만.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서진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8살이었지요. 방문을 열고 나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가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어. 이해해줘. 아빠랑 나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서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지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이가 잠들고 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지요. 47년을 살면서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어떻게든 서진이를 대학에 보냈고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었으며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자신감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0대가 됐을 때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건물 관리, 경비, 청소, 무엇이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65세가 됐을 때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이었지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겠다. 서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가 된 딸에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딸에게 늙은 아버지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김정수님, 호명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TV는 여전히 IMF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고 서진이가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요. 응.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무릎이 아파서요. X-레이를 찍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은 안 해도 되나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악화되면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병원을 나섰지요. 차에 타자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아니, 그냥 가자. 요양원 점심시간 놓치면 안 돼.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가자. 서진이는 더 말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든 게 끝났지. IMF가 터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제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가 차에서 내려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안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요. 로비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복귀 기록을 적었지요. 김정수 씨, 점심 드실 거예요?
네. 그럼 식당으로 가세요. 아직 배식 중이에요. 서진이가 저를 식당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응, 고마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서진이가 떠나고 혼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중이었지요. 저는 마지막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밥은 딱딱했지만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계속 떠올랐지요.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무릎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제 자존심도 제 모든 것이 닳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요.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정수 씨, 오늘 오후 4시에 원장실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점심 식사 후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들은 말이었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장실 호출은 좋은 일로 가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 때문인지?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시래요. 오후 4시까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고 옷을 다시 한번 매만졌으며 거울을 봤지요. 초조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각 4시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운영 이사라는 사람이 서 있었지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낀 남자였습니다. 김정수 씨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운영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지요. 김정수 씨 관리비건 때문에 불렀습니다. 네. 지난달 관리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확인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관리비가 밀렸다고요? 서진이가 항상 제때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딸이 관리하고 있어서. 딸분 연락은 되세요? 네, 되는데요. 그럼 빨리 연락해서 입금하시라고 하세요. 여기 공짜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뭐해요? 빨리 입금하셔야죠. 이번 달 것까지 밀리면 퇴소 조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퇴소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딸한테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우리도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 이사는 한숨을 쉬더니 원장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김정수 씨. 네. 보호자가 자주 안 오시는 것 같던데 혹시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연락은 됩니다. 그냥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 중으로 연락해서 관리비 건 처리하시고 내일까지 확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말을 멈추고 운영 이사를 쳐다봤습니다. 운영 이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지요. 김정수 씨, 요즘 다른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복도에서 걸음이 너무 느리셔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빨리 다니시던가 아니면 휠체어를 쓰시던가 하세요. 휠체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빨리 다니세요. 다른 분들한테 폐 끼치지 말고. 폐를 끼친다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폐가 되고 있었던 걸까요? 숨 쉬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였을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죠. 말만 하면 뭐해요. 운영 이사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너무 늦게 오신다고 하던데요. 다른 분들은 다 식당에 계시는데 김정수 씨만 맨날 늦게 오신다고. 무릎이 안 좋아서 걸음이 느린 것뿐입니다. 그럼 일찍 출발하세요. 무릎 탓만 하지 말고.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이 사람 보호자도 제대로 안 오고 관리비는 밀리고 직원들 말은 안 듣고 참. 운영이사가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에 쟁쟁 울렸지요. 김정수 씨, 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려면 규칙을 지키셔야 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지키고 계시는데 김정수 씨만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네. 관리비 건 오늘 중으로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직원들 지시 잘 따라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뒤에서 운영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김정수 씨. 다음 주부터는 식사 시간 10분 전에 식당에 계셔야 할 거예요. 새 규칙이에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귀가 멍멍했지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요. 핸드폰을 꺼내 서진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관리비가 밀렸다고? 빨리 내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요.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지요. 나는 정말 패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패가 되는 인생, 짐이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상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균형을 잡았지요. 어지럽네.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물병을 들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누웠지요. 하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됐고 새벽 1시가 됐으며 2시가 됐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지 새벽 4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습니다. 잠옷이 축축했지요. 왜 이러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지만 다시 눕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새벽 공기는 차가워 보였습니다. 오늘 괜찮을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새벽 5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지요. 저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으며 머리는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약통을 열어 혈압약을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지요. 하지만 나아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야지. 몸을 일으켰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무릎이 아팠으며 전신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지러운 것 같았지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6시 반 기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요. 김정수 씨 일어나세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지요. 세면하시고 식당으로 오세요. 네. 대답은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발 한 발 화장실로 갔지요.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입술도 핏기가 없었지요. 양치를 했습니다. 칫솔을 들고 입에 넣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닦이지 않았지요.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신이 잠깐 들었지만 곧 다시 흐려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으니까요. 7시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이미 식당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지요. 저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평소보다 더 느렸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김정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나가던 이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이 할머니는 앞서 걸어가셨고 저는 뒤처졌습니다.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계속 걸었습니다. 중간에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조금만 가면 돼.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들어갔지요.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괜찮으세요? 옆분이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배식을 받으러 가야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지요. 배식줄에 섰습니다. 앞에 몇 분이 계셨고 천천히 줄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줄에 서서 기다렸지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식판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식판을 내려놓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지만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숟가락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 씨, 왜 안 드세요? 옆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네. 하지만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식당을 나왔지요. 아침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지러움만 계속됐지요. 9시 간호사가 왔습니다. 김정수 씨 혈압 재야해요. 일어나 앉았습니다. 팔을 내밀었지요. 혈압계가 팔을 조였습니다.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혈압이 좀 낮네요. 아침 드셨어요? 조금요.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드셔야죠. 혈압 낮으면 어지러우세요. 네. 간호사는 기록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지요. 어지럽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이었지요. 김정수 씨, 오늘 물리치료 시간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에이, 괜찮으시겠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방을 나섰지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계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서 수리 중이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지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 계단쯤 올라갔을 때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단,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려 했지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지팡이가 계단 아래로 떨어졌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지요. 빨리 와보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김정수 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여러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19 불러요? 아니요. 일단 침대로 옮겨요. 간호사 불렀어요. 누군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갔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1층 응급 처치실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혈압 재보세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팔에 무언가가 감겼습니다. 혈압계였지요. 혈압이 많이 낮네요. 90에 60이에요. 체온은요? 정상이에요. 아침 드셨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아요. 대화가 오갔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요. 물 좀 드세요. 누군가 제 입에 물을 대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지요. 천천히 드세요. 물을 다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수 씨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왜 아침을 제대로 안 드셨어요? 혈압이 낮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실 게 아니라 식사를 제대로 하셔야죠. 책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쯤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가 몇 번 와서 상태를 확인했지요. 이제 괜찮으신 것 같네요.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점심은 꼭 드세요. 네.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부축해줬지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괜찮아, 서진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잠깐이 아니라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바로.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항상 차분하던 서진이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병원 가요. 지금. 알았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가 짐을 챙기는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지요. 응급실에 갔고 여러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요. 단순 기립성 저혈압과 영양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탔습니다. 서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저 핸들을 꽉 쥔 채 운전만 했습니다. 아버지. 응? 요양원에서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진이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직원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관리비는 왜 밀렸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되셔야 했어요? 서진아,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고 계신지 저한테 말해 주세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무엇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지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응?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된 얘기하죠.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요.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의 집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서진이가 다시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표정이 달랐습니다. 눈빛도 달랐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짐 싸세요. 응? 무슨 소리야? 여기서 나가실 거예요. 서진아, 갑자기 무슨. 시간 없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짐부터 싸세요. 서진이는 옷장을 열고 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이 요양원 문제가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알아냈어요. 관리비가 왜 밀렸는지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 식사차별,
부당한 관리비 청구. 다 확인했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조사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요. 서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더 계실 필요 없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그게 전부였지요. 문을 나서자 복도에서 원장과 운영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퇴소합니다. 서진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절차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당장 나갑니다. 더 이상 대화 없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2년 반 동안 힘드셨죠?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 요양원 감사 들어갈 거예요. 응? 제가 신고했어요. 증거도 다 모았고요. 내가? 네. 직원들이랑 다른 보호자들 만나서 얘기 들었어요. 서진이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관리비도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매달 정상 입금됐는데 원장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네. 통장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낸 거냐? 서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직업이 변호사예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노인 인권 케이스를 주로 맡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3년 전부터요. 말씀 안 드렸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방에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지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요양원에서 나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비가 실제로는 5,000원인데 장부에는 10,000원이에요. 그럼 그 돈은 원장이랑 운영이사가 나눠 가진 거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버지 관리비 납부 내역이에요. 한 번도 안 밀렸어요. 그럼 원장이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일부러 협박한 거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았어요. 왜 그런 짓을? 약한 사람들은 참고 견디니까요. 서진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팅 있어요. 집단 소송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맡는 거냐? 네. 제가 맡을게요. 힘들지 않겠니? 힘들어도 해야죠. 금요일 저녁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영업 정지 명령 떨어졌어요. 정말? 네. 3개월 영업 정지요. 원장이랑 운영이사는 수사 의뢰 들어갔어요. 횡령이랑 노인 학대 혐의로요. 서진이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재판은 남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첫 단계를 넘었어요. 수고했어, 서진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고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요양원 비리 적발, 노인 학대 정황도.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재판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가겠다. 끝까지 보고 싶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3억 원 상당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재판은 2시간 계속됐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2주일 후 결정했습니다. 서진아, 진술하겠어. 정말요? 응.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복도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습니다. 말도 안 통한다. 귀도 어둡다. 패 끼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식사는 늘 마지막이었고 국물은 거의 없었으며 목욕은 차가운 물로 서둘러 해야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노인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술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재판은 석 달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선고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원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운영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손해배상 1억 5천만 원을 명합니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아버지. 그렇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곳 보러 갈까요? 무슨 곳? 노인 공동주택이에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관리자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공간이었지요. 여기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에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좋네. 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응.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럼 계약할까요? 일주일 후 이사했습니다. 새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갈게요. 서진이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지만 답답하지 않았지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오늘 입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김정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산책, 식사, 독서.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지요. 정수 씨, 오늘 그림 교실 같이 가실래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림 교실에 갔습니다. 어설프게 그렸지만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서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 오늘 그림도 그렸어. 정말요?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줄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 보금자리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수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정수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정수 씨, 사람은 나이 들어도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십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처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게 하려고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었니? 지난달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밖에 누가 왔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순간 놀랐습니다. 서진아, 이게 아버지, 작년에 결혼했어요. 민지는 제 남편의 딸이에요. 그랬구나.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만나서 반가워요. 응, 나도 반가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야, 편지 드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고마워서. 민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지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남편도 모시고 올게요. 응, 기다리마. 할아버지, 저도 자주 올게요. 그래, 많이 놀러와.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진이와 민지는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구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이제는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지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으며 하늘은 맑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분들이 인사를 건넸고 저도 웃으며 인사했지요. 정수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영수 씨도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었고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었으며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지만 그냥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